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부 소유의 기업들, 뭐 우리는 사실 이러한 기업들은 거의 없는데요. 기업이 정부 소유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우리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공공기관이 사실 가장 근접한 공기업 같은 것이겠죠. 공기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버먼트가 소유한 기업들이 존재하죠. 뭐 예를 들면 아에로플롯 같은 러시아 항공사 있죠. 뭐 그런 비행기 타보시면은 한번 타보시면 저도 한번 어떻게 러시아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타봤는데 제가 탔던 비행기 중에서 가장 테러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테러블했냐면 물론 그 기장의 비행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고요. 이착륙할 때 전혀 그 충격을 못 느낄 정도로 되게 비행 기술이 훌륭했던 것 같고 비행기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같은 기종일 테니까. 다만 이제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전 그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은 비행기를 타고 처음입니다. 물론 제가 늘 이코노미만 타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이코노미 서비스를 저도 비행기 많이 타봤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주로 이제 전 세계 항공사들은 다 타본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한항공을 주로 타지만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미국 항공사도 다 이용해봤고, 예, 뭐 탈 수 있는 비행기는 대부분 다 타본 것 같은데요. 제 경험에 다시는 타고 싶지 않은 항공사가 러시아 항공사였습니다. 왜 여담이고요. 정부가 소유한 기업의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사실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되는데 퇴출되지 않고 남아서 다른 기업,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흘러들어가야 되는 노동과 자본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런 기업들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다른 국가들의 공기업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사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성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엇인지 우리가 규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공공기관마다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들을 뭐 만들어내는데 그 굉장히 웃겨요. 그 성과지표가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차라리 그냥 퍼블릭 서비스라고 해서 그냥 이런 거 성과 지표 측정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급여도 무슨 성과가 나오지도 않는 공공기관에,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성과를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 그 한전에서 전력 공급하는데 사실 전기의 퀄리티가 어디 있어요? 전기가 잘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정전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전력 공급 체계나 전력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기간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뭐 경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지표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뭐가 예산 절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 이런 거 덜 채용하거나 혹은 어, 뭐 저기 뭐죠? 하청업체 뭐 단가 후려치는 게 사실 경영 효율화인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떤 성과 지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전염이 될 것 같아서 오염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급여가 사실 생산성에 연동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얼마만큼 해야 얼마만큼 일해야 더 생산성이 높은 것이고 뭘 해야 생산성이 높은 것인지 개별 근로자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성과도 사실 측정하기 어려운데 이들 기업의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사실 더 넌센스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자 이런 공공기관에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투입할 것인가, 어떤 공공기관에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자본을 확충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자, 그럴 경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기관장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뭐 대표 이사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기관장들, 이 사람들의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넓거나 굉장히 강한 사람, 정치적 커넥션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회사에 더 많은 리소스를 끌어당겨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재원이 분배가 된다면, 배분이 된다면 사실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이 사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기관장이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서 지속적으로 리소스를 끌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의 정치적 영향력.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고위 관료라든가 혹은 뭐 전직 국회의원이라든가 혹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뭐 자신의 회사의 임원으로 모셔오는 그런 상황들은 바로 왜 그러겠어요. 이런 상황하고 우리가 굳이 뭐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양한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은 노동을 투입할 수도 있고, 뭐 불필요하게 많은 뭐 건물을 불필요 쓸데없이 많은 건물, 연수원, 뭐 훈련소 이런 거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모노폴리 파워인데요. 이게 첫 번째 에그젬플이고요. 번호가 잘못됐는데 첫 번째 에그젬플, 두 번째 에그젬플은 이제 모노폴리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력이죠. 독점은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낮추고 가격을 높이는 것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에서 자신만 재화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재화를 생산해서 공급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이 시장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을 조금 더 높여서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산량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들은 생산량을 경쟁적인 시장에서보다 만약에 이 시장이 경쟁적이었었더라면 경쟁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생산량보다 높은 가격과 적은 생산량을 독점 기업이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량이 경쟁적인 환경보다 적어진다는 것은 생산을 적게 한다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노동도 비교적 적게 투입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본도 비교적 적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내에 독점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면 경쟁적인 환경에서보다 생산 요소가 적게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독점 시장이 많아진다면 이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는 적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하나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는 이제 뭐 제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뭐 육성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업 간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부 정책은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뭐 중대형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별로 없습니다. 뭐 법인세율 조금 인하해주거나 그 정도고요. 어차피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지원이 사실 필요하진 않겠죠. 보통 규모가 작다라고 한다면 고용 규모가 작은 경우에 우리가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